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월드뱅크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즉시 분석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없고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본에 와 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다미 방에서 네,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즉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좀 안 좋은 환경입니다. 아마 녹화가 잘 될지 모르겠고 소리도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 홈페이지 상에서 이 보고서가 게시됐는데 게재된 이 보고서 상에 나온 그 제목이 Subdued, 세계 글로벌 경제의 어떤 성장세가 억눌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억눌린 경제 성장. 그리고 Multiple Challenges, 도전 과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는 경제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가볍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세가 더 슬로우, 더 느려졌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타이트 머니터리 팔러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어쨌든 최근 23년, 24년 경제를 회복을 좀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융 상황마저도 상당히 제약적이다. 이게 뭐냐면 금융 불안 현대,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채 문제나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는 방식, restrictive 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금융시장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이 금융부실이 경제 회복을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글로벌 트레이드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고 교육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또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고 그 파이낸셜 스트레스 문제도 역시 있고요. 여전히 고물가고요. 무역은 좀 분절화되면서 무역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더해서 뭐 드릴 말씀 많이 있는데 바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요약한다면 이렇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 좀 잘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로로 길기 때문에 긴 걸 그대로 제시해드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세계경제는요. 23년 2.6%로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근데 월드뱅크가 진단하기를 올해 24년 경제는 23년보다 더 안 좋다. 2.4%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25년 경제는 지금으로선 2.7%로 전망하지만 종전에 전망했었던 종전 전망, 지난 23년 6월에 전망했었던 그 전망치보다는 또 하향 조정한 흐름. 이만큼 세계 경제가 24년 경제가 23년보다 안 좋고 25년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로 전개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선진국 경제의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3년이 2.5%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24년에도 역시 그만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24년에는 그래도 2.5보다 많이 꺾인 1%포인트가량 꺾인 미국 경제도 침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강한 굉장히 하드랜딩에 가까운 그런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라는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는요. 22년 3.4%, 3.0%, 23년 5.2%. 근데 23년 성장률보다 24년 성장률 4.5%가 더 낮죠. 여기 보시면 23년 성장률 전망치도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건데, 그죠? 종전에는 5.6%로 봤던 거예요. 중국 경제를. 근데 5.2%로 하향 조정한 것이고, 또 24년 성장률은 23년보다도 낮은데 종전에는 4.6으로 봤다가 4.5%로 또 하향 조정한 겁니다. 유독 중국 경제의 하향 조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월드뱅크는 중국 경제를, 세계 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옆에 까마귀 같은 게 울고 있어서 여러분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해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쭉 가겠습니다. 인도 경제를 볼게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엊그저께도 제가 즉시 분석에서 보여드렸지만 중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꼬꾸라지고 있는데 인도 경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도 경제는 23년이 6.3%, 24년은 6.4%.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년보다 24년 경제가 더 좋아요. 심지어. 그리고 25년 경제는 6.5%로 역시 더 좋아요. 그리고 어떤 하향 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경제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비교하기 좋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본에 와 있으니까 일본 경제를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텐데 23년 경제가 1.8%로 반짝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24년 다시 0.9%대로 0%대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뭐 잠깐 23년에 좋았던 것이지 왜 좋았는지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고 근데 다시 24년 경제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좋지 못한 경제의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될 게 월드 트레이드 볼륨이에요. 세계 교역량입니다. 23년에 교역이 크게 둔화됐었죠.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 경기 침체일 때는 글로벌 교역량은 더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0.2%. 자료를 더 크게 제시해 드릴게요. 네. 0.2%. 근데 24년은 2.3%로 회복된다라고 봤는데 이것은 평년 교역 증가율이 그래도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23년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2.3%가 나온 건데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 치고는 굉장히 낮은 교역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23년에 이어서 24년 교역도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전망보다도 0.5%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 6월쯤에 봤을 때보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교역량이 생각보다 더 회복되는 시점이 더뎌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세계 교역과 그 흐름을 좀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 세계 경제를 월드뱅크가 회고하기를 글로벌 PMI 지수, 그러니까 세계 주요 수출 기업들 있잖아요. 그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그 구매 조달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구매 조달 부서의 헤드한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구매 조달할 계획이 있느냐. 그 조달할 계획,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요할 계획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manufacturing, 이 제조업 경기는 50이라는 기준치를 회복하질 아예 못했고요.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는 국면이고요. 23년 내내 그랬죠. 서비스업도 좀 회복될 줄 알았어요. 특히 23년 상반기에. 그래도 중국의 리오프닝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는데 중국 경제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서비스업의
이 둔화가 강해졌고요. 50을 밑돌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좋지 못한 국면이었다라고 23년을 회고해 볼 수 있겠죠. 글로벌 트레이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년 교역은요. 세계의 글로벌 굿,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라고 구분할 수 있겠는데 재화의 수출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산업 생산의 규모도 전년보다 어떻게 됐나라는 것을 증감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매우 강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경제를 회고할 때 뭐라고 볼 수 있나요? 글로벌 리세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리세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수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크게 띄워 드릴게요. 네. 24년 세계 경제 전망을 보시면 일단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선진국 권역은 23년보다 24년이 안 좋다. 근데 2010년에서 19년 동안의 에버리지가 이 주황색입니다. 실선. 그죠? 근데 그 에버리지를 23년에도 밑돌았는데 24년까지도 밑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설명드리면 E는 estimation, 추정치예요. 23년 지난해잖아요. 근데 지난해의 실적치가 다 모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치에 기반해서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고 F는 forecasting, 전망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23년보다도 24년이 안 좋아지는데 그나마 23년은 어쩌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경제였으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미국 경제만 매우 강했다. 그러나 24년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으로까지 내려간다. 경기 침체 맞아요.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23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경제 위기급이었죠. 그거보다는 나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계 경제가 주요 권역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중국 경제도 평년 성장률 대략 한 6% 이상을 보이다가 그걸 훨씬 밑도는 경제가 23년 5.5% 중반이었죠. 5.4%였나요? 그랬는데 역시 24년 경제는 23년보다도 안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작년에는 5.2%였는데 근데 올해는 4.5%로 내려오니만큼 중국 경제의 강한 성장 둔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세계 경제가 어떨까요? 보시면 장기 트렌드예요. 약 5년 단위로 성장률을 쪼갠 겁니다. 근데 90년대 초반이 안 좋았죠. 90년대 중반부터 회복됐고요. 2005년대는 역시 금융위기가 찾아왔었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았었죠. 그런데 2020년대 초반의 경제로 본다면 소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온 20년대 초반 경제를 본다면 90년대 초반 이후로 가장 안 좋은 경제였다라고 판단하고요. 결국 24년 경제를 볼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둔화된다 이런 설명이라기보다는 24년 경제는 구조적으로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다. 예전처럼 고성장 흐름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라는 단어도 있고 피크 저팬이라는 단어도 있고 피크 코리아라는 단어도 있듯이 과거의 세계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중국 경제든 한국 경제든 뭐 14%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세계 경제도 피크 월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으로 월드뱅크가 진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도 좀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둔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이고 25년까지도 둔화돼서 그래도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지만 중요한 거 23년 6월에 봤을 때보다는 24년 1월 지금에 볼 때 물가 안정화가 좀 더 더디게 흘러간다라는 이 빨간색 선보다 검정색 선이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약 6개월 전에 전망했을 때보다 물가 안정세가 좀 더디게 전개된다라는 그런 월드뱅크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안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세계 경제가 이제 긴축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를 버리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경제의 이제 회복을 갖다주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뚜렷하게 그런 모습이 얼마만큼 전개될까는 역시 물가에 달렸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의 금통위,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경제전망이래요. 뭐 물론 한국은행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하거나 또 당장 인하를 하지 못하고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하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목요일 날 일본에서 즉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가 나쁘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2024년에 세계 교역의 둔화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뭐를 강조하냐면 지오폴리티컬,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23년 이후에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흐름이다. 특히 중동 지역에 강한 어떤 지정학적 분쟁, 또 군사 분쟁 이런 것들이 야기되면서 최근 들어서 보세요. 2001년에 그 9.11 테러가 있었고 또 2010년에 리비안 시빌 워가 있었는데 그때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고조됐었던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침략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또 중동 분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잦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죠. 이렇게 세계가 급증하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세계 교역이 분절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분절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월드뱅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인상적인데요. 글로벌 트레이드라는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23년 6월에 전망했을 때가 이 흐름이에요. 이 주황색. 근데 그 흐름을 크게 못 미치는 23년 교역 증가율이었고요. 그리고 24년의 경우에는 역시 종전 전망치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교역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교역량이 그래도 2%대로 반등합니다만 0%대에서 2%대로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반등합니다만 역시 세계 교역량 평균 증가율이 그래도 4, 5% 이상은 되니까 훨씬 못한 성장률인 거고요. 또 23년에 교역이 크게 둔화됐었던 그때의 교역량과 비교했을 때 고작 2%밖에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설명은 말 그대로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해석해야 되니까 교역이 반등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계속 23년에 둔화됐던 교역 흐름에서 면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 교역이 둔화되는 흐름이다. 심지어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어떤 그 리세션이나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흐름인데 세계 경제 지금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는 좀 다소 그런 경로하에 놓이는 것 같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3년, 24년의 모습을 보니까 종전에 어떤 리세션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글로벌 교육의 회복세보다 훨씬 못 미치는 흐름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뱅크는 세계 교육의 둔화를 좀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월드뱅크가 특히 23년 경제, 24년 경제를 좋지 못하게 보는 그 지배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뭐 뚜렷하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 흐름 속에서 저도 좀 눈여겨봤던 것이 역시 중국의 부채 문제였죠.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월드뱅크도 중국의 부채 문제를 비롯한 중국 성장 둔화를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의 숙제로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국의 부채가 2013년과 23년을 비교합니다. 10년 동안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GDP 대비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총 부채는 2013년 GDP 대비 약 200% 차지했는데 지금 23년의 경우 300%를 초과한다. 근데 중국을 제외한 EAP, 이스트 에시안 패시픽, 그러니까 아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 중국을 제외해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아태 지역의 중국을 제외한 이 권역의 부채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늘지 않죠. 크게 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총 부채는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화면을 좀 키운다면 이 총 부채는 결국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각각 짊어진 빚을 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근데 이 기업 부채에는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겠죠. 금융 섹터의 기업이 있겠고, 그리고 난금융 섹터, 그러니까 산업 섹터인 거죠. 금융 섹터가 아닌 실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닌 그 밖의 기업들의 부채, 이렇게 보통 진단을 합니다만,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가 가계부채, household, 그리고 government, 정부 부채, 나머지는 non-financial corporation, 그러니까 기업 부채죠. 그러니까 금융사가 아닌 기업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 가계부채도 거의 2배가량 증가했고 정부 부채는 뭐 2배 이상 증가했죠. 그리고 기업 부채도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EAP 지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정부 부채는 늘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정부 부채를 썼거든요. 그거는 세계 공통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기업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GDP 대비 늘어난 흐름을 보면 유독 중국의 늘어난 정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뭐 지난주에 한국에서 중국 부채 문제를 좀 강조했죠. 그림자 금융, 중증그룹 얘기하면서 그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부채의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LGFB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그 부분 다시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채의 성격까지 생각해 보면 GDP 대비 중국의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고성장이지만 GDP 대비 부채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경제 성장 속도보다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EAP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 여기에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얼마나 고성장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국가의 고성장 속도가 부채에 기반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성장에는 부채를 짊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부채를 짊어지고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가 동력이 약한 그런 흐름을 중국을 좀 내다볼 수 있는데 근데 EAP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부채를 짊어지고 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향후에 성장 기대가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을 0으로 했을 때 1인당 GDP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보시면 중국과 인도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1인당 GDP가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인덱스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뭐 그래도 중국의 나름의 성장세, 그러니까 5% 4%대의 성장세는 그만큼 GDP 규모의 증가, 그 인구 감소 속에 GDP는 어쨌든 늘어나니까 1인당 GDP는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장 둔화 속에 인도가 중국과 가깝게 추격하는 모습을 보세요. 중국의 인덱스에 인도의 인덱스가 가깝게 좁혀가는 모습을 보시면 인도의 상당한 고성장세 이런 것을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 잠깐 이거 읽어드리면 EMDE가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개도국을 뜻해요. 신흥개도국 안에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될 텐데 중국,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0에 가깝게까지 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를 뜻해요? 주요 신흥개도국들의 성장세를 보여주고요. 특히 중국 경제만큼이나 인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서 이제 25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2029년, 2030년 이 정도가 되면 인도의 1인당 GDP가 뭐 중국의 1인당 GDP에 가깝게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겠죠. 뭐 그게 2029년, 30년이라고 못 받기보다는 중장기 전망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흐름하에 놓여 있다라고 월드뱅크도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실제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되는 흐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EMD 신흥개도국들의 성장세를 보시면 23년, 24년 이렇게 둔화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국 경제가 포함된 거죠. 중국을 제외한 경제를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23년보다 24년 경제가 확실히 반등하는 흐름이고 25년까지는 뚜렷하게 이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들의 잠재 성장률을 통과하는 수준으로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장세로까지 간다라고 월드뱅크는 진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EMD 신흥개도국 이 권역 안에는 중국이 희석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 기여도가 그만큼 꺾인다라고 본다면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들의 비약적인 성장세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뭐 인도나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중장기적인 뭐 ETF 투자라든가 투자 관점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EMD의 성장세인데요. 여기선 중국을 제외해 놓고 보는 겁니다.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들이 commodity importers 그러니까 각종 원자재나 부품이나
뭐 완제품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로 커머디티를 겨냥해서 그런 공급사슬 구조에서 임포터로서 수입업자로서 그러니까 수입국으로서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들이 근데 이 신흥국들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이 어때요? 익스포터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농식품 관련해서 농업 수출국으로서 크게 도약하는 모습, 그러니까 식료품 공급의 주역이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또 중요한 게 메탈, 에너지 부문. 그러니까 메탈은 뭐예요? 메탈은 철, 비철, 금속과 같은 원자재 권역 하나, 그 다음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이게 3대 원자재거든요. 이 3대 원자재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고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그 기여도가 조금씩 둔화되는 과정에서 그 밖에 나머지 신흥개도국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EAP, 또 EAP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 서남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인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등지의 신흥개도국들의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또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 전망이나 저의 어떤 기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께 세계은행이 월드뱅크가 진단한 경제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녹화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 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시경제를 판단할 때 먼저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시면 좋아요. 그 경제의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경제 입문서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쓰여진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이 책 보시면서 경제의 언어를 좀 장착하시고 언어를 장착하셨다면 그 눈을 가지고 그 해동력을 가지고 경제 전망서를 읽으시면 쉽게 읽힐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24년 경제를 말씀드릴 때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인도나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저는 알타시아라고 설명했죠. 그 국가가 도약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 참조하셔서 또 경제를 좀 책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읽어드리는 일본 다다미방에서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목요일날 어쨌든 한국은행의 금통위 또 목요일날 밤에 있는 미국 CPI 물가 발표 여러분께 또 성실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본에서 전해드리는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